자, 국외자산 좀 보세요. 국외자산에서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 편인데 가끔 나와요. 가끔. 이제 우리 국내 거 정리한 걸로 보고 국외자산 봅시다. 자, 국외자산에서는 일단 납세무자가 제일 중요해요. 별표 2개. 납세무자.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요, 모든 납세무자한테 납세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해서, 자, 동그라미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모든 거주자가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요. 그래서 국외자산은 결론은 누구는 없냐? 예, 국내에 얼러리 국내에 5년 미만의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없어요. 누구만 있다고요?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 거주자야 돼.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납세무가 없어요.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이때 우리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하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예요. 이 자를 우리는 소득세법상 뭐라냐? 거주자랍니다. 거주자. 그래서 기본소에도 아마 거주자 개념이 나올 텐데 183일 이상. 바뀌었어요. 이게 개정됐어요. 올해 1년 이상이 아니라 183일 이상. 그래서 한번 체킹합시다. 올해 개정된 거라. 그래서 결론 납세문자 좀 보시고요. 그래서 거기 나왔죠. 국내 소재 자산과 차이점. 5년 미만의 주소를 거주자. 5년 미만의 주소를 둔 거주자. 그리고 뭐 비거주자는 납세무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민 갔다가 국내로 다시 재이민 들어왔어요. 역이민 들어왔어요. 저는 외국에 나가 있다가 들어왔어요. 들어온 지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납세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외국에 있다가 들어왔다. 그러면 외국에 있는 재산을 들어온 다음에 처분할 때는 가능하면 언제? 5년 미만에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야. 들어온 지 일단 5년이 지나버리면 그때는 국외자산 양도에도 그 거주자는 납세무 있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관계없이 무조건 납세무 없다. 차이점이에요. 거주자는 5년 미만일 때만 납세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주소, 거소, 기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납세무가 없죠. 자, 과세 대상은요, 기본적으로 국내 자산과 똑같습니다. 다만 미등기 양도라는 것이 없어요. 국외자산일 때는. 미등기 부동산. 그래서 등기 여부를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왜냐하면 국외자산에 대해서 등기부가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등기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자산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국내와 똑같아요. 국내와 똑같아요. 다만 양도소득 과세표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비고란을 보세요. 차이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안 해준다. 그러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해준다. 차이점이 나와 있죠?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자산이니까 외국에 있는 걸 팔았으니까 외화로 들어왔겠죠. 그 외화를 우리 원화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양도 차익을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해야 됩니다. 환산할 때는 어떻게 환산할 거냐? 밑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의. 수령하거나 한 것은 양도일을 말합니다. 지출한 날은 취득일을 말합니다. 그날 현재의 밑줄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
기준 환율은 원화와 달러, US 달러와의 환율을 말하는 거야. 즉 우리나라 국제 US 달러가 예, 우리 원화와 환율의 때 얼마? 1,000원이다 봅시다. 이게 기준 환율이죠. 지금 환율 때문에 지금 난리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비 쑥대밭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일본의 엔화의 저하 정책으로 인해서 접근해서 원화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로 인해서 외국에서 물건이 상대적으로 비싸져서 지금 안 팔리고 있죠.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지금 쑥대밭입니다. 지금. 거기다가 또 뭔 매인지 뭔지 와갖고 또 우리나라 지금 외국 산업이 관광 산업이 완전 쑥대밭이죠. 지금 명동 가면 중국 사람이 안 보인대요. 제주도 가도 중국 사람 없고요. 큰일입니다. 맨날 나만 걱정해. 자, US 달러와 일본의 엔화와 이래서 이때는 10원이다 봅시다. 그러면 이때에 이 원화와 우리나라 요 엔화화를 직접 비교가 안 되니까 요걸 누굴 통해서 US 달러를 가지고 환산하는 걸 바로 뭐라냐면 재정 환율이랍니다. 혹시 학개론에서 할 때 이런 거 하나? 아비트레이지라고 해갖고 재정 차익, 재정 거래 아나요?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 제가 그 살던 아파트의 옆집의 아주머니께서 외환은행 출신이에요. 그분이 외환을 취급하다 보니까 외환 딜러다 보니까 퇴직하고 나서 집에서 놀기 뭐하니까 애들 키우면서 요 재정 차익 거래를 합니다. 즉 이렇게 국가 간의 환율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 이거 하면 우리나라 일본 엔화하고 우리나라는 얼마 되는 거죠? US 달러와 1,000원이죠. 일본이 예하고 하죠. 그럼 얼마 되는가? 엔화하고 우리랑 환산하면 10원이죠. 10원이에요, 100원이에요. 응? 왜 이래 갑자기 10원 10엔이죠? 10원이죠? 아니에요? 에이 그냥 몰라. 아이씨. 그러면 요때 요 거래가 성립이 되는데 이게 외환 시장에서 외환의 수급과 공급의 차이로서 이게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 깨질 때 차익을 먹고 들어가는 게 바로 외환 차익 거래예요. 그 친구가 그분이 이걸 해요. 그래서 대치동에서 그 외환은행 출신들 딜러들이 모여갖고 사무실 내갖고 여기서 요거 하는 거야. 하루에 한 뭐 평균 뭐 크게 안 먹는데 60만 원 정도 벌면 그냥 퇴근한대. 하루당 60만 원이나 그래서 그냥 나가서 이렇게 채고 있다가 외환 간의 거래가 됐다 차익 거래가 발생하면 그거를 치고 들어가고 먹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루에 한 60만 원 그냥 크게 안 해요. 60만 원 뭐 70만 원 되면은 그냥 일당 번 걸로 하고 들어온대. 물론 차익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거 하는데 그렇게 부럽더라. 아이씨 우리 왼수 전화해도 안 받고 공인중개사 좀 공부하래도 안 하고 백설공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정말 백설기면 백설기라도 먹지. 자, 그래서 여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율은 여러분 무조건 누진세율밖에 없어요. 외화자산은 비례세율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신고 납부 봅시다. 여기 보셔야 돼요. 여기 최근에 개정됐어요. 자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 신고해야 됩니다. 국외자산도 예정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식은 해외 주식은 예정 신고 의무가 없어요. 즉 해외 법인 주식을 왜 해외에서 양도했다 그러면 그거는 확정 신고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해외 자산에 대해서는 국외 자산에는 여러분 밑줄 분납할 수 있습니다. 국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 납부할세액이 얼마? 1,000만을 초과하면 국내 자산과 똑같이 뭐 할 수 있다?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납은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차이점 있죠? 예정 신고해야 된다. 분납도 적용한다. 그러나 물납은 적용될 여지가 없죠. 왜 그렇죠? 물납은 공공사업 시행자가 발행한 공공용지 보상 채권 내는 건데 해외 자산에서는 그게 적용될 여지가 없죠. 그래서 결론은 국외자산도 뭐는 할 수 있다? 예정신고와 분납해야 된다. 분납할 수 있다. 예정신고해야 되고 분납할 수 있다. 그럼 뭐는 할 수 없다? 물납은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있다 없다? 없다. 설마 거기까지 물어보지 않겠죠.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 양도했다. 그럼 외국에서도 과세했겠죠. 자 봐요. US에 있는 LA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도 과세하겠죠. 거주자가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이 해외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거야. 지금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자유화가 되었기 때문에 국내에 있으면서 해외 부동산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여러분. 다만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이 있을 때는 신고만 하면 돼.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난 돈으로서 취득하는 거다라는 것만 신고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내에 있으면서 해외 부동산 투자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지금. 카다로그 아나? 외국에서? 유럽에서 카다로그 뭐 해외 부동산 투자 법인에서 카다로그 오잖아. 귀하도 유럽에 있는 성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카다로그에 이 유럽에 있는 막 성 이렇게 탁 넣고 이렇게 놓고 이런 성에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성주가 되십니다. 막 카다로그 오죠. 와요. 그러면 국내에 있으면서 해외 부동산 투자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때에 해외 부동산 취득했다 양도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도 과세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국내 5년 이상 주소라면 우리나라도 과세하는 거죠. 그러면 국가 간에 무슨 과세가 돼요? 이중 과세가 되죠. 똑같은 소득에서 미국도 과세하고 우리나라도 과세하잖아. 그러면 이때 이 국가 간의 이중 과세를 방지하는 것이 바로 맨 밑에 박스 당구장입니다.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하면 그 외국에서 납부할 거나 납부할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밑줄 세액 공제 방법이나 다시 필요경비 산입방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는 산출세액이 나면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라는 얘기고요. 필요경비 산입은 양도책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산입하는 걸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뭘 선택합니까, 여러분은? 예, 일반적으로 세액 공제가 유리합니다. 왜냐면 산출세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전액 공제받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경비를 산입하면 과표가 줄어들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높은 누지세율이 적용된다. 그럴 때는 오히려 필요경비 산입이 유리하고요. 아니야 나는 높은 누지세율이 적용되지 않다. 그러면 외국 납부세 공제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건 본인이 판단해야 됩니다. 필요경비를 산입했을 때 양도소득세와 세액공제했을 때 납부할 세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구세 갑시다. 379조. 부동산 임대소득 별표 3개. 계속해서 매년 한 문제씩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소득세는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뭐죠, 여러분? 양도소득 세 가지로 구분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종태양 그랬죠. 그러면 이때 종합소득은 다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로 그래서 소득의 발생 원천 유형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유형별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원천설에 따라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에 해당이 되면 소득세 과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요 사업소득 중에서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 2가지가 있는 거예요. 바로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매매업 2가지가 있어요. 근데 얘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얘는 거의 매해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오고 있네요. 최근에 한 4년, 5년 연속해서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79쪽 봅시다. 부동산 임대소득 가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자,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임대소득보다는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 더 맞는 말입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사업소득과 구분했는데 결국은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소득에 포함시켜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사업자를 하나 집어넣으세요. 부동산 임대소득보다는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임대업이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니까 바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소득 중에서 우리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보는 거죠. 그러면 첫째, 양가리 1번 부동산 임대소득의 범위 봅시다.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은 뭐를 말하냐? 첫째, 부동산이나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책에 있어요. 밑줄만 치세요. 그 다음에 거기 나와요. 두 번째, 공장재단이나 또는 광업재단. 그 다음에 광업권자, 조강권자 또는 떡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 제가 이거 한 번도 설명 안 했나요?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한 번 했죠. 그래서 부동산이나 부동산상의 권리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모함으로써 여기는 반드시 대여. 이 말이 나옵니다. 대여. 대여함으로써. 그래서 바로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은 반드시 이 말 나야 됩니다. 대여. 그래서 제가 공장재단 이거 한번 설명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민법에서 공장재단, 광업재단 배우시죠? 예. 이거는 채권자를 위해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죠. 채권자 보호하기. 예를 들어서 공장재단이다 봅시다. 공장재단이 뭐냐? 자, 이게 공장 건물과 토지가 있죠. 그러면 공장 건물과 토지는 뭐니까? 부동산이니까 당연히 은행에서 담보물권을 설정할 때 뭐 하죠? 은행에서 이걸 담보를 해서 대출해준다. 그럼 뭘 설정해? 민법상 저당권 설정하는 거죠. 근데 얘는 특징이 뭐라는 게 특징이 여러분? 공장이죠. 공장이니까 공장용 건물과 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생산시설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공장은 이게 중요한 거죠. 생산시설이. 근데 생산시설은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그러면 동산에 대해서 담보물권 설정하려면 어떻게 돼요? 응? 동산의 담보물권 설정 방법은 뭐야? 점유죠. 점유인데. 부동산은 뭐예요? 물권 설정 방법이? 등기잖아. 그러면 은행에서 만약에 대출해 주면은 이걸 은행은 채권자가 갖고 가야 돼. 그러면 이걸 갖고 가면 공장에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걸 그냥 누구한테 맡기고 채무자한테 맡기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죠? 채권자가 갖지 않고 다시 이거를 채무자한테 갖고 있으면서 사용 수익해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무슨 점유? 응? 그냥 갈게요. 내 잘못했어. 간접 점유 뭐 이런 거 안 배우셨어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은행에 대출해 줄 때 이거를 갖고 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여기다 준단 말이야. 그 대신 이게 담보물권이니까 없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은행에서 이거 동산을 저당권 설정하니 저당권 설정 점유를 하자니 점유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동산까지 아예 목록을 만드는 거야. 목록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등기 때리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공장재단. 그래서 이건 은행 채권자를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채굴에 관한 권리죠. 광업권자, 조강권자 또는 떡대가 채굴, 광산에서 광구에서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모함으로써 대여. 그럼 여기는 제목만 보시면 돼요. 여기는 제목만. 시험은 여기서 나와요. 부동산이나 부동산. 역시 우리는 이거죠. 그러면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뭐를 말하냐? 예, 한마디로 말해서 사실상의 모든 부동산이 다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 요건의 불비는 묻지 않습니다.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지적공부의 지목이 등재되지 아니한 토지라든지 즉 미등재 토지나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을 임대했다?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입니다. 시험에서는 여기가 잘 나옵니다. 결론 여기 체킹 별표 하나.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상의 권리는 뭐를 말하냐면 바로 이거죠. 지상권과 전세권. 죄송합니다. 뭐야 이게. 전세권과 임차권. 얘들이 바로 과세 대상인 거고요. 뭐는? 지상권과 지역권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잘 물어봐. 예전에 요걸 물어봅니다. 다음 중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거 대놓고 뭐 지상권, 지역권.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지상권 할 때 지자, 지역권 할 때 지자. 지지. 지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니야. 애가 뭐 땅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렇게 주워 먹으려면 애가 뭐 주워 먹으려면 엄마가 뭐래? 지지 그러죠? 그 지지가 여기서 나온 거야. 지상권, 지역권. 지지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돼요. 잘 알죠? 애들은 막 아무거나 막 주워 먹잖아. 이렇게 막 먹으려고 그러면 그럼 엄마한테 기겁을 하고 말리죠. 찌찌. 자,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지상권 및 지역권의 대여 소득은 부동산 임대 소득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광업권자 등이 자본적 지출액이나 수익적 지출을 부담하고 받는 분철료, 밑줄 분철료도 어쨌거나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 당구장 2개는 부동산 임대 소득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비과세. 자, 별표 3개. 여기가 제일 중요했죠. 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비과세. 첫째, 전답의 임대소득. 즉, 논이나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이거는 지방세법상으로 과세이기 때문에, 지방세로 과세이기 때문에 이중과세 방지 목적상 소득세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2번과 3번을 반드시 묶으시고요. 여기서 시험에 나옵니다. 1번은 우리 부동산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시험 보면은 2번과 3번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줄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주의할 것은 1주택의 임대가 아니라 1주택 소유의 임대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갑이 A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뭘 준 거야, 여러분? 임대 줬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러면 주택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를 임대 주면 어디가 살아야 돼, 그 사람은? 아니, 주택이 한 채 있는데 그걸 내가 안 살고 임대 줬대. 그럼 나 어디 가야 돼? 딴 데 가서 임차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임대 주고 내가 딴 데 임차 들어가니까 비용이 어떻게 된가? 쌤이다 그 얘기야. 그래서 과세 안 하겠다는 얘기야. 이건 비과세야. 물론 임차료 들어가기 싫으면 어디 가면 돼? 서울역 가면 되죠. 밥도 줘, 뭐도 줘, 다 줘. 근데 A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B주택을 가지고 있고 B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A주택을 임대 줬다. 이때는 비과세 해줘, 안 해줘? 이때는 해주는 거, 안 해주는 거? 안 해주는 거야, 여러분. 왜? 2주택 소유자니까. 2주택 소유자는 비과세 안 해줘. 그러니까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임대 주고 하나 거주하는 거죠. 이해하세요? 2개를 갖고 있으면서 하나 임대 주고 하나 자기가 살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는 비과세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니까 결론은 비과세는 1주택 소유자가 그 하나에 있는 주택을 임대 주고 그리고 자기 임차 갔다. 그러면 그때는만 비과세라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설사 1주택 소유라 하더라도 단 무슨 주택이거나 고가 주택에 해당하거나 국외에 소지하는 주택일 때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
무슨 주택이거나 고가 주택이거나 어디 있는 거? 구 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고가 주택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서 비과세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와 똑같이 9억 초과는 똑같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무슨 가의 기준이고요? 실지거래가의 기준이고요. 종합소득세에서 말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세에서 말하는 고가주택은요, 기준시가 기준입니다. 이걸 안 썼네. 얘는 양도일 현재 실지 거래가를 따지는 거고, 얘는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년도에 양도를 했다면 임대했던 거를 이때는 양도일 현재. 그래서 거기 당구정에 있네요. 비과세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이라면 밑줄 과세기간 종료 현재, 지금 현재 계속해서 임대하고 있는 거 또는 중간에 팔아버렸을 때 그 양도일 현재 무슨 가에 기준시가 합계액이 얼마 초과? 9억 초과. 그러면 이때 기준시가는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기준시가 뭘 말하는 거예요?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을 말하는 거죠. 공시된 가격이 기준시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주택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이 뭐야, 여러분?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이었죠. 그러니까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그래서 내가 내 주택이 고가 주택인지 아닌지는 언제만 알 수 있어? 4월 말이면 알 수 있죠. 그때 공시가의 9월 초가면 무슨 주택? 고가 주택. 9억 원 이하면 일반 주택이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 자, 요 규정이 올해 2015년도 신설된 규정이죠. 해당 과세 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합계, 총수익금액 합계액이 자, 밑줄 2천만 원 이하인 자. 이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그럼 2번과 3번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2번은 임대사업소득 총수익금액과 관계없이 주택수만 따집니다. 2번은 뭐만 따진다고요? 주택수만 따집니다. 금액은 안 따집니다. 근데 3번은 거꾸로 주택수는 묻지 않습니다. 그 대신 금액만 따집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구분돼요, 여러분? 2번은 1주택 소유 임대소득이 있다는 그 임대사업소득 총수익금액이 얼마냐를 묻지 않고 비과세 준다는 얘기야. 그런데 3번은 주택수와는 무관하게 하여튼 주택을 임대해서 그 주택 임대업으로 인한 총수익금의 합계액이 얼마면 2천만 원 이하이면 비과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차이점 보여요? 다만 3번은 한시적 규정입니다. 한시적 규정. 그래서 언제까지 적용하느냐? 내년까지만. 그래서 밑줄 201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이 한정하여 비과세입니다. 한정판입니다. 소위 말하는 한정판. 그러면 2017년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과세를 하되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밑줄 분리과세 변경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되셔갖고 이런 임대사업소득 모르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작년 3월 달에 주택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을 정부가 밝혔다가 거센 임대사업자의 반발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래 알았어. 다음부터는 많이 과세를 할 텐데 지금 일단은 한시적으로는 비과세했겠지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주택 보죠. 주택은 그냥 우리가 통상적인 주거용인데 뭐죠, 여러분? 역시 상시 주거용을 사용하는 걸 말하죠. 자, 주택 부수 토지 면적이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뭐 안 봐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고요. 4번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택수 계산할 때. 자,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라고 했죠? 이때에 그 임대주택이 다가구 주택이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야. 밑줄. 다가구 주택일 때는 1주택으로 보랍니다. 1주택. 물론 구분 등기가 됐다면 그때는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자, 공동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다. 그러면 그때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했다. 그때는 해당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 당초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그거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요게 중요하죠.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면 어떻게 할 거냐. 즉 1주택 소유의 임대라고 그랬죠. 근데 갑이 부부고 을도 하나 갖고 있는 거죠. C주택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갑도 몇 주택? 1주택. 을도 몇 주택? 1주택. 그러면 이거 비과세 받을 수 있냐? 그 얘기야. 아니, 이때는 합산하라. 그럼 몇 주택 소유자가 되는가? 2주택. 따라서 비과세 못 받는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부동산 임대소득의 과세 한번 봅시다. 자, 밑줄 1번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포함하여 과세합니다.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합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을 따로 구분해서 과세했는데 지금은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사업소득.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세법상 총수익금액은 뭐냐? 임대소득은 뭐냐? 총수익금액. 마이너스 역시 뭐죠 여러분? 필요경비죠. 항상 세법상 소득은 총수익금에서 뭘 뺀 거다? 필요경비죠. 자, 총수익금액은 뭐를 말하냐? 부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권리를 대우고 그 대가로 해당 연도에 수입하거나 수입할 금액을 말하는데 밑줄 임대료 가장 기본적인 임대소득이죠. 여기다가 자 박스 간주 임대료 이게 독특한 규정입니다. 이거 보셔야 됩니다. 간주 임대료. 그 다음에 우리 매달 뭘 받죠? 관리비 받죠. 관리비도 역시 임대소득으로 봅니다. 원칙적. 그 다음에 보험차익인데 이거는 여러분 임대하던 부동산 등이 화재 등으로 해서 멸실됐을 때 보험금을 받았는데 당초가보다 더 많이 받았다. 그걸 보험차익이라고 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4번 간주임대료 별표 하나. 별표 2개 간주임대료. 자, 우리가 임대소득은 크게 임대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임대 방식은 뭘 줄 때 전세금이나 뭘 받았을 때 임대 보증금을 받았을 때와 뭘 받았을 때 월세를 받았을 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죠. 우리 전세를 받았거나 뭘 받아? 보증금. 그리고 뭘 받아? 월세. 그러면 이때에 얘들은 세법상 소득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에는 세법상 소득이 아니고 얘가 소득이죠. 왜냐면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은 전세기간 또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임대사업자 소득이다 아니다? 아니야. 그래서 원래는 얘만 과세해야 되는 거야. 월세. 그러면 내가 주택을 뭐 하면 전세를 주면 그때는 보증금과 월세가 없죠. 우리 주택 전세 많이 주잖아. 그러면 주택을 전세를 준 사람은 세법상 소득이 없죠. 이해하세요? 근데 만약 뭘 받으면 월세를 받으면 그때는 월세는 과세 대상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부동산이라더라도 임대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때에 그럼 네가 뭘 받았다?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았다. 그럼 원래 얘는 세법상 소득이지만 아니지만 네가 그러면 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아갖고 은행에다 예금을 했다면 그 예금액에 대한 뭐가 발생할 거야? 이자 상당액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이자 상당액을 월세로 보겠다라는 게 바로 뭐냐면 간주임대료예요. 그래서 얘는 임대료로 뭐 하겠다? 간주하겠다 그 얘기죠.
이해되세요?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너 보증금 받았잖냐? 전세금 받았잖냐? 그럼 네가 그걸 정상적으로 은행에다 현금, 금고에다 보관하지 않고 현금에다, 은행에다 예금했던 그만큼 이자 소득이 발생할 거 아니냐? 그만큼 이자 상당한 만큼 뭐가 발생한 걸로 봐서 임대료가 발생한 걸로 봐서 과세하겠다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간주임대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가등일 때는 이 간주임대료에서 과세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면은 주택일 때는 과세를 안 합니다. 원칙. 그러면 여러분 임대소득세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 임대소득세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 주택을 전세 주는 거죠. 전세. 그러면 전세를 줘서 전세금 목돈 들어왔죠? 그리고 은행에다 대출 받죠? 그리고 집을 하나 사죠. 그걸 담보로 해서 다시 대출 받죠? 전세 주죠. 합쳐서 다시 주택 사죠. 이해하십니까? 그게 바로 부동산 임대사업체 주택수 확장 방법입니다. 전형적인. 그래서 옛날에 뭘 좋아했어요, 여러분? 전세금을 좋아했죠. 전세를. 그죠? 근데 그거는 전세는 어떨 때 얘기야? 고금리 때 얘기죠. 내가 최소한 전세금을 받으면 은행에다 예금해도 고금리 이자가 나왔죠. 근데 지금은 금리가 저금리죠. 지금 몇 프로의 기준금리가? 1.5%야. 1.75%에서 0.25%가 떨어진 1.5%야. 저금리야. 왜 그럴까 우리나라는? 미국은 지금 금리를 지금 올리겠다고 난립니다. 올리겠다고 난리야. 출구 전략 시행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내리죠.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 수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돈 사봐야 은행에다 우리나라 은행에 예금해봐야 이자가 나와 안 나? 안 와. 근데 US에다 달러면 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US 달러가 수요가 높아져.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죠. 근데 그럼 우리나라 왜 그래? 지금 기준금리 너무 내리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근데 왜 자꾸 내리죠, 여러분? 기준금리를? 바로 대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출 원리금 상환이죠. 이자가 내려가야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액이 줄어들죠.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나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올려버리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가계가 부담할 채무액이 검정 커지는 거죠. 그러다 한번 충격 오면 확 아작나는 거죠. 또 다른 제2의 IMF가 또 터지는 거죠. 그리고 자꾸 대출 적게 금리 내리고 집 사라는 거 아니야? 지금 집 사라. 근데 문제는 국민이 소득이 없는데 집을 사라는 거야. 소득이 없는데 집을 사래. 그거 어떻게 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대출해 줄게. 대출.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국가 채무도 엄청 문제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엄청납니다, 지금. 경기는 점점 안 좋잖아. 그럼 나중에 이거 가계부채 대출 원리금 상환 받아 못 받아? 상환 못 하죠? 그럼 경매에 들어가고 이제 아주 제2의 소위 말하는 여러분 미국에서 발생했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대출 이 부동산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거 어떻게 하는가? 막으려는 거죠. 막으려는 거 정부는. 막으려니 어떻게 떨어지는 걸 수요를 창출해야 되겠죠. 근데 수요 창출할 돈은 없죠. 그러니까 은행 정부에서 뭐 하는가? 대출해 줄게. 대출 받아서 그러는 거죠. 큰일이다 이거. 정채권자가 지금 우리 국민을 오도하고 있어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 여러 번 삽니까 집? 못 사. 왜? 분양가는 뛰어버리니까. 분양가 뛰어. 그러니까 일반 서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야. 그래서 원칙 과세 안 하겠다는 얘기. 다만 예외가 있죠. 잡읍시다.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3주택 이상 소유자가 받은 보증금 등이 합계액이 얼마 초과하면 3억을 초과하면 받은 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이 얼마 초과하면 3원이 아니죠. 3억 원을 초과하면 이때는 이 주택이라더라도 간주임대료 과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3주택 이상 소유자가 받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얼마 초과하면 3억 원 초과. 3, 3이네요.
책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3주택 이상 소유자일 때에 과세한다고 그랬죠? 예, 2016년이죠. 여러분 책 어디 보시냐면, 예, 380조 바로 박스 밑에네. 3주택 이상자냐 판단할 때 여러분, 첫째,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죠. 기준시가가 얼마 이하면? 3억 원 이하일 때는,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 잡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주택수에서 제외해요. 단 이것도 한시적 규정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오늘은 이거 적용합니다. 모레까지는. 내년까지 적용할 겁니다. 이거. 그럼 결론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임대를 할 때 그 85제곱미터이면서 기준시가가 얼마면 3억 원 이하면 결론은 간주임대로 과세 안 하겠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동산 사업소득 있죠. 자, 부동산 사업소득이 있대. 부동산 매매업이 있네요. 건설업이 있네요. 주택 신축 판매업 세 가지가 있네요, 여러분.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택 신축 판매업이 중요합니다. 주택 신축 판매업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밑줄 건설업으로 봅니다. 꼭 체킹해 두셔야 됩니다. 이때 부동산 매매업이란 뭐냐? 그게 기억 1번에 나와 있죠. 부동산을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매매하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은 6개월을 말합니다. 1월 1일부터 6월 말,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 단위에서 그 6개월 단위로 밑줄 한 번 이상 취득, and 두 번 이상 판매하면 이때는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 매매업으로 봅니다. 그래, 나 부동산 매매업이다. 어쩔래? 그러면 여러분 거기 박스.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면은 토지 등을 매매할 때마다 밑줄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박스.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자는 과세표준 예정 신고 의무에 무슨 의무가 있다, 여러분?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 마치 양도소득세 뭐와 똑같아? 예정 신고와 똑같아. 즉 부동산 매매업자는 토지 등을 뭐 할 때마다 매매할 때마다 그 매매 물건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내라 그 얘기입니다. 양도소득세 내라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 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거기까지만 보세요. 나머지는 여러분 뭐. 그래서 382쪽에 보시면 양가로 4번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토지 등 매매차 예정 신고 의무 밑줄. 또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5번 주택 등 매매차익 있죠. 그래서 4번과 5번이 있다는 것만 좀 보시고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문제 풀 때 조금 보충 정리하도록 하고요. 요 정도까지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핵심 이론 강의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는 수업이 없죠? 다음 주는 없어요. 1, 2, 3 이거가 없고 그 다음 주 또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세법이 없어요. 7월 2일인가 2일인가. 그래서 수업한다고? 아, 그런가? 죄송합니다. 다음 주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맞나? 문제풀이인가?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아, 오늘 나간 거? 이거 다? 자, 풀어봐야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자 갑이 특수관계 없는 을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인가? 밑줄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이 얼마냐를 물어봤네요. 단 다음 제시된 사항만 고려하라. 제발 제가 얘기하는 말이죠. 좀 여기 제시된 것만 가지고 따지라는 얘기야. 아주 출제인데 그냥 간절하게 써놨죠. 제시된 것만 가지고 따져라. 제발 좀 쓸데없는 거 얘기하지 마라. 자, 매매 계약 체결이 2015년 7월 10일이고요. 양도 계약서상의 거래가가 얼마 여러분? 5억. 그리고 양도시 시가 및 실질 거래가 얼마 여러분? 6억.
그럼 실제 얼마 팔렸는데? 6억 원에 팔렸다는 얘기죠. 실가가 6억 원이야. 그런데 신고를 할 때는 얼마를 신고했대, 여러분? 신고를 할 때는 5억 했다는 얘기죠. 아, 그럼 이거 무슨 신고죠, 여러분? 다운 신고구나. 그러면 이거는 무슨 신고죠? 허위 신고죠. 허위 신고니까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감면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근데 이때 갑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양도소득세 산출세가 얼마다, 여러분? 5천만 원. 그럼 얘가 지금 비과세 받은 세액이 얼마라는 얘기, 여러분? 5천만 원 얘기죠? 그러면 이때 네가 무슨 신고했으니까, 허위 신고했으니까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면 비과세 받은 세액에서 자, 정상적으로 과세가 됐다라고,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가 된다라고 했을 때 산출세액은 얼마로 나와 있어요, 지금? 얼마? 5천만 원. 비과세 안 해주고 과세한다고 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5천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때 두 번째는 요 실가와 신고가의 차익 얼마? 6억 원에서 5억 원을 빼니까 차익은 얼마? 1억 원. 이 둘 중에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은 세액에서 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마 해야 돼요? 5천만 원을 빼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4번이 답이네요. 그래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가 됐을 때 산출세가 얼마? 5천만 원. 실가와 시가의 차익 얼마? 1억 원. 둘 중에 어떤 거? 적은 금액이죠? 어? 책 봐, 기본서. 여러분, 이게 어디 나왔냐면 핵심 정리에 364조. 364조. 찾으셨어요? 거기 동그라미 3번.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격과 실질거래가 다르게 되었을 때는 비과세 받은 세액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산출세 밑줄 하나, 매매계약서의 거래가격과 실질거래가 차이 밑줄 하나, 이 두 가액 중 어떤 금액?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은 세액에서 차감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비과세 받은 세액에서 차감할, 지금 물어보기를 뭘 물어봤으니까 비과세 받은 세액에서 차감할 금액이 얼마냐 물어봤죠? 그럼 둘 중에 어떤 거? 적은 금액. 정상적으로 과세가 됐다고 계산했을 때 산출세액 5천만 원과 실가와 시가의 차이가 얼마? 1억 원. 둘 중에 어떤 금액? 적은 금액. 따라서 얼마? 몇 번이에요? 4번. 예, 1번은 4번이 답이겠습니다. 2번.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단 거주제 국내 주택을 가정해라. 24의 문제죠? 예. 그러면 1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했다. 뭐로 봐라? 무조건 부부는 동일 세대. 2번 해외 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 출국했다. 그때 출국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출국부터 몇 년이 양도했다? 2년이 양도했다. 그러면 그때는 보유기간 묻지 않고 1세대 1주택 그대로 뭐 해준다? 비과세. 이게 바로 보유기간의 예외 규정이죠. 3번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하면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됐다. 그때는 혼인한 날부터 몇 년에? 5년이네. 어떤 주택? 먼저 양도한 주택 몇 주택을 본다? 1주택. 근데 보유기간이 몇 년이니까? 4년이니까 그대로 뭘 적용한다? 비과세. 요거는 1주택의 예외 규정이죠. 4번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밑줄 다가구주택이네요. 이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않냐고 밑줄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그때는 구획된 부분 아니잖아. 전체라고 그랬잖아. 전체.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에서 본 문제 정답이 이렇게 바꿨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했는데 그를 전체를 구획된 부분 이렇게 말을 바꿨죠. 이게 보여야 되는 거죠. 실전에서. 5번 양돌 현재 임대주택법상 건설 임대주택을 1주택만을 보유하는 1세대가 당해 건설 임대주택의 임차료부터 당해 주택의 양돌까지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이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한다. 그렇죠. 바로 5번은 보유기간의 예외 규정이죠. 3번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식으로 틀린 것은 작년 기출문제네요. 자, 1번 대금을 청산하려 분명하지 않다. 당연히 등기 접수일이죠. 응?
예, 2번 증여받았다. 증여받은 날. 3번 공익사업의 토지 등의 출입에 보상가 나머지였다. 수용됐다. 사업 인정 고실. 맞아요? 틀렸죠? 응. 좀 뭐야? 빠른 날. 4번이 3번이 틀렸네요. 수용 개시일 대금 청산일 인도 일정 무슨 날? 빠른 날. 근데 그냥 사업 인정 고실 나왔잖아. 4번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먼저 등기했다. 그럼 당연히 등기 있죠. 상속받은 자산 양도했다. 상속 개시 있죠. 예, 그래서 3번은 답이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됐나요? 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풀이할 때 기본서를 갖고 오시거나 핵심 이론 이거 꼭 갖고 오셔야 됩니다. 문제집만 갖고 오지 마시고 기본서를 갖고 오시든지 이걸 갖고 오시든지. 그래서 여기다 한 곳으로 몰아버리라는 얘기야. 또 문제집 풀 때 또 문제에다 또 14개 뭐 적지. 그러지 말란 얘기야.